제 졸업식 때 부모님 못 온대요. 코로나인데요? 아, 모르겠어. 일단 다가오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화학의 기초를 좀 해야 돼서 여기 제일 첫 페이지 나오는 거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화학에 대한 입자들이 되게 종류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뭐가 있냐면 큰 단위부터 해보면 분자 뭔지 알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원자, 그 다음에 원자의 반대말 뭐야? 원자의 반대말 이온. 그래서 이제 이거 하는 거의 주 목적은 보통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 뭐로 돼 있대? 다 입자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를 이렇게 이제 분류를 좀 해보는 거죠. 세 개. 그리고 이제 보통 분자, 원자, 이온이 있는데 여기 중심축에서는 원자가 있어서 원자가 쪼개지면 뭐하고 뭐가 되냐면 원자 핵이랑 전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전자는 뭐 할 수 없는 입자야. 쪼갤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전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으니까 전자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 입자. 그 다음에 원자 핵은 쪼개면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 근데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요 개수하고 요 개수가 서로 뭐하다? 같지.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 중성. 그 다음에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 쪼개면 뭐 나올까? 쿼크. 그죠? 양성자, 중성자 쪼개면 다시 쿼크가 나오죠. 그래서 쿼크도 더 이상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되냐면 얘도 기본 입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걸 만약에 빅뱅을 기준으로 하면 빅뱅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 여기 구성하는 것 중에 제일 처음에 뭐가 만들어지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기본 입자 중에 쿼크가 모여서 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중성자 모여서 원자 핵이 되는 거고, 그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면 원자가 되는 거고,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되고 분자가 되고. 그죠? 그럼 이온은 몇 종류 있어? 두 종류. 그지? 이온은 양이온하고 음이온. 보통 우리가 이제 양이온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원래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서 얘하고 얘가 서로 뭐 하는데 똑같은데 양이온이 되면 뭘 잃어버리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주로 금속이 양이온이야? 비금속이 양이온? 금속. 그죠? 오늘 주교육할 때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 주로 금속이 양이온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음이온은 반대로 되니까 전자를 뭐 하냐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냐면 음이온이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들은 다 이런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얘는 정의가 뭐다? 성질을 갖고 있는 제일 작은 입자. 근데 이제 오늘 배우겠지만, 뭐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지만, 너네 보통 무슨 결합한 분자라고 불러? 무슨 결합한 분자라고 불러? 승재야, 주로 무슨 결합한 분자야? 모르냐? 공유결합. 공유결합하면 주로 분자야. 알지?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것들, 오늘 화학 결합까지 한 번에 쫙 간단한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화학 심리 한번 보고 갈게요. 되겠어? 응.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들이 예로 돼 있는 놈, 예로 돼 있는 놈, 예로 돼 있는 놈 이렇게 뭐야? 나눠지기 때문에 한 번에 입자를 쭉 뭐 하냐면 정리를 해놨다 라고 보면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빨리빨리 할게. 여기는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물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물질을 한번 했잖아. 이제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했는데 그거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여기 쭉 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질을 뭐 하냐면 분류해 놓은 거야. 분류.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한 번만 더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물질이라고 부르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할 때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저번에 한 것처럼 뭐가 있냐면 혼합물이다. 혼합. 그래서 혼합물은 그냥 서로 다른 물질들이 뭐 하고 있는 거다? 섞여 있는 거지. 그래서 혼합물은 뭘 하면 분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딱 요거만 한 번만 다시 해볼게. 염화나트륨 수용액이라는 게 있었을 때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화학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 NaCl 수용액이니까 물에 NaCl을 녹였으니까 수용액 상태를 표시하는 건 AQ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이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뭐하면 분리하면 두 개로 나눠지. 그래서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염화나트륨하고 물로 나눠지는 거지. 그럼 우리가 염화나트륨하고 물 같은 놈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화합물이다. 원래 화합물의 뜻이 화학적으로 뭐 했다는 거야?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 화합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염화나트륨하고 뭐가 나오냐면 자 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염화나트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물질은 정확하게 치면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다? 어? 뭐하고? 아니지. 염화나트륨은 뭐야?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있잖아. 응.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어떤 고체 물질이 있었으면 얘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화이온, 그 다음에 염화이온, 나트륨 이온, 그 다음에 또 나트륨 이온, 염화이온 이렇게 이제 이온들끼리 계속 뭐 하는 거야? 이온들끼리 계속 결합해 있는 화합. 그래서 우리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온들끼리 결합해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이온 결합 화합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한 건 맞는데 얘네는 원자라는 표현보다 뭐가 적합하냐면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양이온, 음이온이 화학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결합해서 이런 것들을 이온 결합 화합물.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렇게 표현하면 물은 뭐니까? 물은 H2O잖아. H2O. 그죠? 그럼 물은 이제 H2O니까 금속이 아닌 애랑 금속이 아닌 애들이 뭐야? 결합해서 이제 H2O를 뭐한다? 만들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공유결합 화합. 그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풀이 도는 끝까지 다 해야 돼. 그리고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냥 화합을 했더니 안 넘어가죠.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이온 결합하고 공유결합이 있고 다시 이제 이 화합물을 분해할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중학교 때 다 배워서 염화나트륨하고 물은 무슨 분해하냐면 전기분해하면 돼요. 그래서 전기분해하게 되면 염화나트륨 분해하면 뭐하고 뭐가 나오냐면 염소하고 나트륨이라는 물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물을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럼 염소라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는 거야. Cl2. 그지? 염소라는 물질을 화학식으로 쓰면 Cl2. 얘를 Cl2라고 쓰는 이유는
염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원자가 결합해서 뭐가 된 거야? 분자가 된 거야. 왜 분자가 되는지 설명할게. 그 다음에 나트륨은 화학식으로 쓰면 뭐야? 나트륨 화학식으로 쓰면 Na. 그냥 Na. 얘는 이제 정확하게 치면 나트륨 이온하고 자유전자하고의 결합인데 그건 우리가 화원할 때 뒤에도 다루겠지만 그냥 지금 봤을 때 그냥 나트륨 원자로만 뭐한다? 된 한 종류의 원자.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금속 결합 물질 이렇게 보여. 그 다음에 수소산소니까 수소산소도 다 어떻게 쓰는 거야? 화학식으로 쓰면 얘는 H2, 얘는 뭐 쓴다? O2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도 다 뭐가 될 거야? 얘네도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한 다 뭐가? 다 분자지. 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염소, 나트륨, 수소, 산소가 있는데 염소, 나트륨, 수소, 산소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야. 더 이상 또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이상 또 다른 물질로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호돈소 물질 혹은 뭐라고 부른다? 원소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봤을 때 원소의 누가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 원소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면 정의가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운 걸로 치면 원소의 정의가 뭐예요라고 하면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이 뭐다? 원소. 그 다음에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두 번째 정의인데 이건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원소라고 하면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 알죠?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지구상에 이런 원소들이 있으면 그 원소들이 화학적으로 뭐야?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을 하면 화합물이 되고 그 화합물들이 뭐 하는 거야? 서로 섞이면 뭐가 된다? 자, 혼합물이 된다.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포인트가 되는 놈이 뭐가 되냐면 요게 포인트예요. 원소.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원소들을 정리한 표가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주기율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우리가 원소다라고 부르면 여기 첫 번째 정의가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는 것을 원소라고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양성자 수가 같은 원자니까 한 종류의 원자로만 되어 있는 게 원소.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알려 있는 게 110개 정도. 뭐 디귿은 필요 없어 너네한테. 그럼 현재까지 알려 있는 게 110종이잖아. 그럼 현재까지 알려 있는 게 110종인데 우리는 110종 중에 수능을 치르는 과정까지 다 포함하면 맥심 해봤자 한 26개, 7개 정도. 근데 그냥 주기율표 자체를 이해할 때는 딱 몇 개까지만 하면 되냐면 원자번호 기준에 때 딱 20개만 하면 돼요. 20. 됐죠? 그래서 이제 B번에 보면 이제 주기율표가 있는데 주기율표는 뭐 화원을 할 때도 같이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그때도 정확하게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기율표도 막 역사가 있어.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뭘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 저기 써 있는 첫 번째 기억에서 보는 것처럼 원소들을 무슨 순서로 나열하냐면 양성자의 개수로 나열해요. 그래서 양성자 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 번호다라고 불러. 그래서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이렇게 쭉 나열하다가 화학적으로 봤을 때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다 어디에 배치시키냐면 세로줄에 배치시키면 그게 주기율표라는 게 나와요. 그렇지? 세로줄에 배치시키면 그게 주기율표다. 그래서 자, 여기 해볼게요. 바로 넘어가세요. 여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를 보면 주기율표가 족하고 뭐로 돼 있냐면 주기율표. 야, 근데 저번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5시 반에 오라고 하지 않았냐? 까먹어. 아, 다시 반에 온다 그래서? 근데 다음 시간 올 때는 30분 일찍 와. 중간에 30분 쉬게. 너무 피곤하니까 니네. 알았죠? 다시 공지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가 족하고 뭐로 돼 있냐면 주기로 돼 있어요. 여기 보는 것처럼 족하고 주기. 그래서 족 여기 보면 지금 족이 1족부터 몇 족까지? 1족부터 18족까지 18개의 족으로 구성됩니다. 그럼 이제 보통 화학이니까 뭐 예외는 되게 많지만 기본적으로 할 때 화학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족이라고 하면 같은 족에 속한 애들은 화학적으로 봤을 때 성질이 비슷해요. 왜 비슷한지 이제 뒤에서 배워. 그래서 1족부터 18족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주기가 있어요. 주기.
그래서 주기는 정확히 치면 1주기부터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있는데 주기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도 그냥 몇 가지만 써놨어. 6가지만 써놨어. 근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화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저기 써볼게요. 자,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누구야? 수소. 그래서 수소가 1주기 1조 딱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여기에 누가 있냐면 헬륨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소는 1주기 1조, 헬륨은 1주기 18조 이렇게. 그지? 써 이제 얼른. 써. 그 다음에 누구야? 리튬. 그 다음에 베릴륨. 그 다음에 금속.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칼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칼슘까지 해서 딱 몇 번? 20번. 그러니까 반드시 20번까지는 뭐 해야 돼? 20번까지는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지금 조기 1쪽부터 몇 쪽까지 있는데 18쪽까지 있는데 우리는 보통 배우는 게 20번까지 배우는 건데 어떤 규칙성을 20번까지 배우는데 그럼 4주기 20번을 넘어가잖아. 그럼 4주기 20번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몇 쪽이 생기는 거야? 그때부터 3족부터 12족이 생성이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3족부터 12족은 뭐 하지 않는 거야? 배우진 않아요. 그래서 3족부터 12족을 화학에서는 큰 분류상으로 봤을 땐 금속, 그 다음에 원소 정리로 봤을 땐 전이원소 이렇게 부르고 이제 화학할 때 오비탈을 이제 배우겠지만 오비탈 기준으로 봤을 때 디오비탈의 전자가 찬 애들이 전이원소야. 그렇지? 이제 안 배워. 그래서 조기 1쪽부터 몇 쪽까지 있지만 18쪽까지 있지만 이제 우리는 머릿속에서 뭘 지우는 거야? 3족부터 12족에 속하는 금속이면서 전이원소는 생략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8개만 기억하면 돼. 어쨌든 이렇게 조기 1쪽부터 18쪽까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주기도 1주기부터 시작해서 7주기까지 있는데 우리는 4주기 몇 쪽까지 하면 될까? 4주기 2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제 4주기 2조까지만 뭐 하는 거야? 기억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이렇게 족하고 주기로 분류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게 얘네들을 뭘로 나눠야 되냐면 이 주기율상에 있는 애들을 금속하고 금속이 아닌 걸로 분류를 해놔야 돼. 머릿속에.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속인 거, 자, 금속인 건 어디에 속하는 게 금속이냐면 나 영역에 속한 애들이 금속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금속이라고 외워야 될 게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어디까지? 알루미늄까지 이제 금속이라고 하고 이거 말고도 그런 거 알잖아. 뭐 구리, 은, 철 이런 거 알잖아. 그런 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금속. 알겠죠? 그럼 이제 그런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금속들을 빼고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금속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역상으로 봤을 때 나가 금속. 그럼 주기율표를 잘 보면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 배우진 않지만 주기율표는 대부분이 싹 다 뭐야? 대부분이 싹 다 금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정할 때 금속이 지구상에 훨씬 많기 때문에 금속을 정하고 금속이 아닌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금속이 아닌 애들은 이제 비금속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영역에 속하는 애들 중에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누구냐면 일단 가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수소, 왼쪽에 있는 수소.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되냐면 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가 있어요. 그래서 가가 나 이렇게 부르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비금속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비금속. 근데 이제 이러고 나면 누가 하나 남아. 다가 남죠. 그
금속도 아니고 뭐하고 아닌가? 비금속도 아니고 다가 나오죠. 그래서 다가 나오는데 이 다는 뭐라고 하냐면 다는 중금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를 조금 했잖아. 그치? 물리를 좀 했을 때 중금속을 배운 적이 있냐? 없냐? 반도체. 그렇지. 붕소하고 규소 다 반도체한테 나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중금속에 속하는 다는 다 어디에 할 때 배우냐면 반도체 할 때 다.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 이렇게. 근데 화학에서는 또 화원에서는 누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와. 왜냐면 화원에서 반도체를 내버리면 물리에서 낼 주제가 없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 시험에 뭐한다? 안 내. 그러니까 물리에서 반도체가 나오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반도체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화학에서는 특별하게 붕소나 규소를 다룰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주기율표상에 있는 거를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과 뭐로 나누냐면 중금속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C로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금속하고 비금속의 어떤 대표적인 성질을 쭉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비교하는 거에서 일단 금속은 왼쪽하고 어디 있냐면 가운데. 그래서 왼쪽 가운데 있는 걸 금속이라고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어디 있다? 대부분 오른쪽에 있는 게 비금속이죠. 근데 이제 화학이 저번 항상 얘기했죠. 화학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외가 뭐하니까 예외가 굴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대부분이라고 써 있는 게 아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알지? 대부분. 누가 수소가 어디 있다? 왼쪽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수소는 반드시 비금속이다라고 이제 기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원에서 상태 안 중요해요. 그렇지? 근데 뭐 금속은 보통 대부분 뭐야? 대부분 고체. 그럼 대부분이니까 금속 중에 뭐 액체인 거 다 알지? 누가 있어? 수. 그죠? 그래서 이제 화학은 항상 뭐가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 그 다음에 비금속은 대부분 기체 또는 뭐야? 고체. 그럼 대부분 기체 또는 고체니까 뭐가 있겠어? 액체가 있겠죠. 그래서 액체인 비금속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Br이 있어요. 브로민. 그렇지? 그래서 화학은 하는 게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금속은 대부분 뭐가 있다? 대부분 광택이 있어요. 반짝반짝 빈다. 그 다음 비금속은 광택이 뭐하다? 광택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이라고 하면 물리할 때도 배웠지만 금속들은 열과 전기 전이소에 뭐하다? 크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비금속은 대부분 뭐하다? 작다. 대부분 작다 하니까 비금속 중에 전기 졸라 잘 통하는 게 누구야? 흑연. 연필신 흑연. 탄소들이 흑연. 얘는 전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금속은 이게 화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주로 전자를 모여서 전자를 잃어서 뭐가 잘 되냐면 양이온이 잘 돼요. 그 다음 비금속은 18종은 이제 비활성기체니까 걔를 빼 또 예외가 있는 거죠. 걔를 제외하고는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보통 뭐가 잘 되냐면 음이온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왜 금속은 양이온이 잘 되고 왜 비금속은 음이온이 잘 되는지 이제 화학 결합을 통해서 뭐 하냐면 좀 배우는 거죠. 됐죠? 빨리빨리 할게. 자, 그 다음에 거기 뒤에 있는 알카리 금속 할로젠 패스. 패스 안에서 어디 가냐면 3번 원자의 전자 배치. 그렇죠? 원자의 전자 배치. 그래서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는 2번 해야 돼. 2번. 이제 2번 해야 된다는 거. 여기 기본 할 때도 하고 실제로 오비탈 할 때도 다시 하고 해서 이제 2번 정도 할 거여서 일단은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한다라는 거는 이건 뭐 물리 시간에도 다 배운 거여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있었을 때 원자핵이 있어. 그 원자핵이 있기 때문에 이 원자핵의 뭐에 의해서 인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뭐 하는 거야? 도망가지 못하고 뭐 한다? 붙들려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어차피 통과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얘가 잡아당긴 인력 때문에 앞으로 똑바로 못 갈 거 아니야. 물리적으로 봤을 때 똑바로 못 가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엄청 크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달아나요. 근데 얘가 지금 얘한테 붙들려서 돌고 있다는 건 얘는 얘한테 붙들려 있다는 건 얘한테 뭐 되어 있다? 속박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얘를 붙으니까 얘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외부에서 에너지 받지 않는 이상은 원자 핵을 뭐 하지 못한다? 자, 벗어나지 못한다 그 뜻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하기 전에 원자 핵과 전자는 전기적인 뭐에 의해서 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는 원자 핵에 물리적으로 봤을 때 뭐 하냐면 속박돼야 된다. 우리도 지구에 뭐 돼 있는 거야? 우리도 지구에 속박돼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지구에 속박되어 있지 뭐 할 수 있어? 지구 표면을 돌아다닐 수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지구 표면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근데 우리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는 게 연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불연속적으로 돌아다니는 거야. 응? 우리가 지구 표면을 돌아다니는 건 연속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불연속적으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가 지구 표면을 이렇게 표면을 걸어 다닌다는데 그 표면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해서 봤을 때 그냥 평평한 평지일 수도 있지만 어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냥 어디 이렇게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산을 막 암벽 등반해서 올라가는 건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어딘가를 올라갈 때 뭐 학원을 올라올 때도 계단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올라올 거야? 그럼 불연속적으로 계단이니까. 그지? 근데 이 원자 핵의 인력에 붙들려 있는 이 뭐가 있었을 때 전자가 있었을 때 전자가 원자 핵 주변을 지금은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은 전자는 원자 핵 주변을 뭐 한다? 돈다. 이거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화학을 정확하게 배우면 도는 게 아니야. 알았죠? 원자 핵 주변에 도는 게 아니고 거기에 뭐 하는 거야? 도는 게 아니고 유식하게 한 번만 얘기해봐. 유식하게 얘기해. 유식하게. 원자 핵 주변 도는 게 아니고 뭐야? 아니야. 도는 게 아니고 유식하게 얘기하면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개념이 화학에서 얘기하는 뭐의 개념이냐면 오비탈의 개념이고 우리가 그때 이제 GT에서 물리원 할 때 그때 막 뭐 에너지티 이론을 배웠잖아. 그 에너지티 이론이 설명 안 되는 뭐 파울리, 베타울리가 다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을 훑는 거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전자는 원자핵 주변 뭐하고 있다?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는 건데 그냥 도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도냐 하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뭘 따라서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만 돌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건 물리원에서도 배웠지만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같은 거 해결하기 위해서 불연속적인 개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 뭐한다? 돌 때 이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돌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궤도를 따라 돌 때 이 전자가 어떤 궤도를 따라서 도는지를 우리가 뭐 하냐면 표현을 해야 돼. 그럼 표현을 한다는 거는 얘네들이 어떤 정해져 있는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건 특정한 어디에 있다는 거야. 특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거지.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너지 준위. 그래서 에너지 준위의 뜻은 뭐냐면 준위니까 뭐야? 뭘 정해놓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무슨 에너지를 보는 거야? 위치 에너지를 봐서 그걸로 기준을 정하는 거지. 근데 이거 물리원 할 때 했는데 잘 기억을 떠올려봐야 돼. 혹시 기준이 어딘지 생각나요? 그렇지. 정확하게 치면 저 멀리 무한대가 뭐야? 무한대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이어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치 에너지 기준을 몇을 잡는다? 0을 잡는 거고 얘네는 그거보다 어디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를 타는 거지. 근데 그냥 통합과학 정도 할 때는 어딜 기준으로 해도 된다. 그냥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돼. 알지? 통과할 때는 그냥 여기를 기준해서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만약에 주자면 점점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위치 에너지가 뭐한다? 커진다.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하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 얘네들이 어떻게 분포하냐면
원자핵 주변에 불연속적으로 뭐하고 있다? 분포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식이 기억나냐 얘들아? 이 식?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게 무슨 값이 된다? 에너지 준위 값이 있는데 이건 기억할 필요 별로 없는 게 이게 누구한테밖에 적용이 안 되냐면 이게 수소한테밖에 적용이 안 돼. 이 식. 헬륨이 이뤄내는 이 식이 적용이 수소 전자 하나만 있기 때문에 수소한테는 정확하게 적용이 되고 다른 놈한테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뭐야? 올라가려고 하면 위치 에너지가 뭐하니까? 퍼지는 거니까 에너지를 뭐한다? 에너지 흡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저 높은 데 있다 이렇게 떨어지면 그때 에너지를 뭐한다? 그때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화학할 때 한번 다시 좀 이제 깊이 있게 다룰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통합과학에서 이게 다 다루는 개념이고 됐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자의 전자 배치를 할 때 첫 번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원자핵 주변의 전자는 돌고 있는 뭐가 있다? 자, 궤도가 있다. 그래서 이 궤도를 단말로 뭐라고 하냐면 전자 껍질 이라고 부르고 조금 이따 해보겠지만 결국 이 전자 껍질의 의미가 뭐가 되냐면 주기가 돼. 그러니까 1주기인 껍질이 하나, 2주기인 껍질이 2개, 3주기인 껍질이 3개, 4주기인 껍질이 4개, 거기 넘어가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자, B번을 가면 뭘 하는 거냐면 전자를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전자를. 그래서 전자를 배치하는 건데 전자를 원래 정확하게 치면 배치하는 원리는 이게 아니고 다른 세 가지 원리가 있어. 전자 배치하는 원리. 그래서 역시 그것도 이제 방학 특강할 때 화원 하면서 뭐 하냐면 할 거고 지금은 그냥 뭐야? 그냥 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 배치의 원리다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게 뭐가 있냐면 탄소가 있어요. 그럼 탄소가 원자 번호가 6번이라고 해요. 그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가 6개 있기 때문에 얘는 전자의 개수도 6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6개 있는 전자를 선생님 조금 전에 그린 전자가 돌고 있는 뭐가 있다고 쳤을 때 궤도가 있었다고 쳤을 때 그 궤도에 차곡차곡 뭐 하는 거야? 채워 넣는 거야. 그래서 차곡차곡 채워 넣는 건데 가운데 원자핵이 있었을 때 첫 번째 껍질 자, 지금 그냥 첫 번째 껍질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죠? 나중에 가면 이거 오비터를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껍질 이렇게 네 번째까지만 우리 기억하는 거니까 자 이랬을 때 여기에다 이제 각각 뭘 채우는 거냐면 전자를 채우는 건데 각 궤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값이 정해져 있는 거는 지금은 그냥 뭐 하는 거고 외우는 거고 화원하면 이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다 알지? 첫 번째 껍질에 맥심 몇 개? 2개.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 맥심 몇 개?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맥심 몇 개? 8개. 근데 정확히 지금 이거 18개 돼야 돼. 근데 그런 것도 다시 다 배워요. 근데 지금 그냥 최대 2개, 최대 8개, 최대 8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론상 또 18개 들어가지만 우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4주기 2조까지만 기억하면 되니까 여기는 2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채우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채우는지는 여기도 써 있잖아. 여기 맞죠? 지금 그냥 외우는 거고 화원에서 오비탈 하면 그때 나와. 그럼 지금 탄소가 원자 번호 몇 번이야? 6번이잖아. 원자 번호 6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전자를 채우는데 전자를 채울 때 어디서부터 채우냐면 여기서부터 채워. 그러니까 에너지 주니까 낮은 쪽부터 채우는 거야. 에너지가 낮은 쪽 채우는데 여기 맥심 몇 개니까 맥심 2개니까 여기 최대 2개 들어가. 그럼 여기 6개 중에 여기 몇 개 채우니까 2개를 채우니까 6개 중에 몇 개가 남는다? 4개 남죠. 그럼 4개 남는 거 어디다 채우는 거야? 4개 남는 거 여기 채우는 여기 전자 배치할 것이. 그래서 여기 2개, 여기 몇 개, 4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자 배치인데 지금 여기 이제 주기율표 이렇게 보잖아. 주기율표 보면은 지금 이 답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조금 전에 선생님이 그린 애가 누구냐면 탄소잖아. 탄소. 그래서 탄소를 잘 보면 탄소가 이렇게 된다.
요 위치에 지금 딱 그러니까 2주기 몇 쪽이다? 2주기 14쪽이야. 그럼 2주기 14쪽일 때 지금 선생님이 그린 패턴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얘를 한다고 쳐. 플로린. 그 플로린을 하면 플로린 원자 번호가 9번인데 2주기 몇 쪽이다? 2주기 17쪽인데 그럼 얘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무슨 느낌이 드냐? 그러니까 2주기에 속하는 애들은 전자껍질을 다 몇으로 잡은 다음에 전자껍질을 2개로 잡은 다음에 플로린은 원자 번호가 9번이니까 전자가 9개 있으니까 안쪽에 2개 채우고 바깥쪽에 몇 개 채운다? 7개 채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주기율표를 봤을 때 어떤 원소가 탁 나오잖아. 그럼 어떤 원소가 탁 나오면 그 원소가 몇 주기 몇 쪽에 속하는 원소인지만 뭐하면 알면 우리 그림이 되지. 그지? 몇 주기 몇 쪽. 그죠? 몇 주기 몇 쪽. 그래서 주기가 얘기하는 게 결국은 몇 주기다 하면 얘가 껍질을 몇 개 갖고 있다. 자, 이런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족은 뭘 뜻하는 거야? 족은 이 족에 써 있는 요 끝에 자리 1의 자릿수가 있잖아. 그 1의 자릿수가 뭐가 된다? 제일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의미한다. 됐죠? 제일 바깥에 있는 개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 바깥에 의미하는 개수를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화학이니까 모두 예외가 또 들기 있을 테니까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금 설명한 주기하고 족 이런 개념들이 뭐할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응. 자, 그래서 이제 디귿에 보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랑 똑같이 뭘 했을 때 전자 배치를 했을 때 이 전자 배치 상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존재하는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매우 중요해요.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라고 불러서 저 원자과 전자들이 보통 뭐에 참여하는 거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면 1쪽에 속하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다 바깥에 제일 몇 개씩인 거야? 공통적으로 하나. 2쪽에 속한 애들은 바깥쪽에 2개, 13쪽에 속한 애들은 3개, 14쪽은 4개, 15쪽은 5개, 16쪽은 6개, 17쪽은 7개 이렇게. 근데 이제 18쪽은 조금 이도 배우겠지만 얘는 매우 안정한 원소이기 때문에 다른 놈하고 화학 결합을 안 하기 때문에 제일 바깥쪽에 뭐가 있긴 한데 전자가 있긴 한데 화학 결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원자가 전자가 뭐한다?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누가 너네들한테 원자가 전자가 뭐냐고 물어보잖아. 그럼 첫 번째 안정한 전자 배치를 뭐 해야 돼? 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에 있는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거야? 전자수가 해. 그럼 그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수가 뭐가 된 거야? 원자가 전자수가 돼. 근데 세 번째 누구는 18쪽은 화학 결합을 뭐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것만 원자가 전자라고 하니까 18쪽 원소는 원자가 전자라고 뭐 한다?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원소를 주고 그 원소 그냥 제일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몇 개요? 라고 물어보잖아? 그냥 족을 보고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헬륨 몇 개, 2개, 나머지 네온, 아르곤은 8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뭘 물어보면 원자과 전자를 물어보면 안정한 전자 배치한 다음에 가장 바깥 전자에 있는 거를 뭐야? 세에서 원자과 전자를 얘기하면 되는데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뭐하다? 없다 이렇게 기억하죠.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주기율표상으로 봤을 때 주기율표상에서 최소한 몇 번까지 20번 원소까지 뭐 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전자 배치하는 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C번에 가면 주기율표 정리해놨어. 정리. 그래서 이제 주기율표 정리해 놓으면 일단 첫 번째는 주기율표 상으로 봤을 때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자,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뭐가 똑같다?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똑같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들이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똑같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이제 머릿속으로 뭐 하냐면 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화학이야. 잠깐 쉬었다 할게요. 5분 씩.